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 4차 산업혁명 역시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해 온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게 되면 마냥 이제 뭐 드론이니 AI니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냥 뭐 두려워하고 이제 일자리 다 뺏기겠다 막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거, 인간이 중요하고 AI는 아무리 발달해봐야 사람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앞두고 요즘 여러분 가장 많이 이제 들으시는 말씀이 플랫폼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온갖 곳에 뭐 플랫폼이 붙죠. 뭐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시대 뭐. 근데 플랫폼이 뭡니까? 또 플랫폼은 우리 승강장이잖아요. 승강장. 그러니까 역시 또 이제 기차인데 그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곳.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은 파이프라인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파이프라인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신문사의 영역을 말씀드리면, 신문사는 이제 그 전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공급했어요. 신문사마다 각자 배달망이 있어서 그 배달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물건, 그러니까 신문을 전달을 했죠. 그리고 롯데제가, 뭐 해태제가 이런 것들도 롯데제가 이름을 단 차들이 다니고,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물건을 팔았죠. 자기네 소비자들은 거기 있어요. 반면에 플랫폼은 이 플랫폼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플랫폼은 한국에서는 네이버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에 가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이버 등장하고 이제 신문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네이버에서 신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책도 보고 이제 상거래도 하죠. 여행 뭐 거기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이 점점 커져온 이 시대를 이제 플랫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가장 파괴적인 플랫폼은 물론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인터넷이 연결되고 네이버가 막강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책상에 앉아서 PC를 켜야 됐기 때문에 24시간 연결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죠.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24시간 계속 연결되는 게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지금 스마트폰 속으로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기기 안에 최고의 미디어 플레이어, 최고의 전화기,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최고의 방식을 다 구현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하던 날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까지 통신의 역사를 다 축소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일 먼저 전화기죠. 전화라는 점에서도 똑같고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전화가 여러분 처음 등장했을 때 미디어 플레이어였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전화를 어디서 주로 썼냐면 카페 같은 곳에 전화가 놓여 있었어요. 그곳에 앉아서 책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화기를 들고 음악도 듣고, 유럽에는 매 정시마다 전화를 들면은 뉴스를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었고, 전화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일기예보를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카페들마다 이 전화를 놓는 게 그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진들 보면은 길에서 그냥 공중전화 같은 걸 붙들고 이렇게 서 있는 남자들, 이런 옛날 미국이나 유럽 사진 보면 있는데, 그게 전화로 이제 나는 이렇게 비싼 서비스를 즐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전화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미디어 플레이어 역할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데이터 통신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모스가 처음 도입했던 그 전기통신과 비슷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화 자체가 사실은 플랫폼으로서 실제로 출발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전화 사업자들은 전화 가입자들을 받으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일이 뭐냐면 요금 분쟁이었어요. 지금도 스마트폰 요금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돈 많이 나와서. 요금 분쟁이 가장 심했고 그 가입자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 그럼 그럴 때마다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누구랑 어떤 번호랑 얼마 동안 통화를 했다. 이거를 전화회사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곡차곡 다 모아놨어요. 그게 모이니까 뭐가 됐냐면은 그때는 이런 말도 없었지만 그게 최초의 빅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회사들이 처음으로 뭔지 모르지만 빅데이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뭐가 시작되냐면은 전화회사들이 통신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제 네이버가 나중에 전자상거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똑같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화요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정보인데 보이는 거예요. 어디랑 가장 많이 통화하고 이 집은 뭐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보이니까 통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부가 이제 어마어마한 정보였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통신 KT가 전화번호부를 발간을 안 하는데 제가 기자 초년병일 때 전화번호부는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무기. 이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들면은 그 안에 업종별 전화가 다 나오고 심지어 누구 집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 기자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 찾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이모 씨다 하면은 어느 지역의 이모 씨 한 100명 될 수도 있죠. 100명 다 전화해보면 그중에 한 명은 그 사건 당사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전화 회사들이 이 빅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거를 사람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지역별로 그걸 분류를 해서 자기들이 갖게 되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국가에서도 도시 계획을 짤 때 전화회사에다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뭘로 개발하면 좋을지를 이제 전화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의존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도 사실은 일종의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상거래 플랫폼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비단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전화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됩니다. 전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일자리가 바로 이 전화 교환원입니다. 전화 교환은 고학력 여성들이 최초로 진출한 분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교환수들은 이제 이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전화라는 비즈니스가 가진 플랫폼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제 사람이 누군가를 연결해 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화를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고급 정보일 수가 있죠. 미국의 캔사스 시티라는 곳에 이제 스트로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장의사였어요. 사람이 죽을 때 장례를 치른 일을 해주는 장의사. 그런데 최초의 기계를 이용한 전화교환기가 스트로저식 전화기라고 불립니다. 왜 이 사람이 개발을 했냐면 동네에서 이 사람 마을에서 장의사로 잘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 죽으면 이제 장례 치러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일감이 뚝 끊기는 거예요. 전혀 자기한테 아무 연락도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죽나? 사람들이 여전히 죽는데 왜 나한테 일이 안 오지? 알아봤더니 동네에 새로 개업한 장의사가 있는데 그 부인이 전화 교환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교환수니까 사람들이 전화로 장의사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다 자기 남편한테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공정 거래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네이버에다가 광고료 많이 낸 순서대로 이렇게 네이버 그것 때문에 공정이 징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가지고 이 사람이 열받아서 정말로 이제 전화 교환기를 개발을 해버립니다. 그때 개발했던 교환기가 이제 옛날식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은 한 번 돌아가고 0 하면 길게 돌아가고 하는 스트로저식 교환기가 그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 사람이 개발한 특허를 벨이 삽니다. 왜냐하면 전화 가입자가 분명히 늘어날 거니까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거다 해가지고 사고 이 사람이 개발한 거는 1890년대였는데 1920년대, 30년대에 이미 이제 전화 가입자가 많은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이게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안타깝게도 이제
여성 교환수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데 여성 이제 페미니즘 역사에서 저 이 전화 교환수라는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학력 여성들이 일단 사회로 한번 나왔고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제 길들이 열렸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없던 일자리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함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랫폼적인 전화가 미디어이면서 플랫폼적인 속성을 이미 처음 초창기 전화도 이미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 역시도 그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했던 날 했던 말입니다. Apple reinvented telephone. 그러니까 애플은 전화를 다시 발명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잡스가 그러면은 이 발명가였을까? 저는 발명가였다기보다는 잡스는 어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잡스는 디자인에 엄청 빠져 있었죠. 리드 대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캘리그라피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글자 예쁘게 쓴 캘리그라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유일하게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은 그 캘리그라피 수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훌륭한 친구가 있었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훌륭한 기술자였어요. 반면에 이제 잡스는 이제 훌륭한 마케터, 그러니까 장사꾼이었어요. 잡스도 뭐 컴퓨터 회사, 게임 회사에도 다녔고 하는데 잡스가 실제 실력이 검증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잡스 전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그 회사가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만든 게임이 여러분 벽돌 깨기 아세요? 그 벽돌 깨기를 개발한 회사가 아타리고 그 아타리에서 벽돌 깨기를 실제로 개발한 게 잡스예요. 잡스가 이제 약간 히피 문화에 빠져가지고 인도 방랑도 한 1년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게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고향이 실리콘밸리니까요, 이 사람은. 취직을 했는데 이상한 어떤 채식주의,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적인 선 문화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잘 안 씻었대요. 잘 안 씻고 좀 항상 맨발로 다니고, 그러니까 약간 히피 문화의 세례를 받은 행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하고 좀 잘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는 그냥 사람들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밤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아타리에서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전기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는 잡스가 개발한 게 아니라 그 한 동네 친구인 이 워즈니악이 와서 대신 해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 애플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 워즈니악이 이제 사실은 다 했다는 말이 나오죠. 예. 두 사람 이야기는 뭐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잡스가 17살 때 처음으로 팔았던 물건이 뭐냐면은 블루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블루박스도 역시 워즈니악이 개발을 했는데 블루박스는 뭐냐면은 시외 전화를 해킹하는 도구였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커서 도시 이제 시외 전화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느 날 이제 IT 잡지에 난 거를 보고 이제 보니까 시외 전화를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면은 시내 전화처럼 쓸 수 있다. 기계를 시스템을 속여서 그거를 워즈니악한테 주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근데 17살짜들이 당시 이제 잡스는 17이었고 워즈니악은 3살 위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실제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만들었는데 사고는 누가 쳤냐면 잡스가 치는 거예요. 잡스는 그거를 팔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가는 한 $40였는데 그런 걸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150달러에 팔았어요. 아이폰이 그래서 비싼 겁니다. 잡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150달러 팔다가 100개를 다 팔았대요. 다 팔았는데 마지막 하나는 갱한테 뺏겼대요. 정말로 이제 누가 총을 대고 너 가져와봐. 그러니까 그때 무서워가지고 이제 야 그만하자. 약간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잡스는 발명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디자이너, 훌륭한 디자인 감각을 가진 어떤 문과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이제 통신 역사에서 재밌는 건데 이 컴퓨터도 원래는 사람을 지칭했던 단어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1962년에 미국 나사에서 있었던 머큐리 계획,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뒤졌다고 생각한 미국이 빨리 위성을 쏴가지고 이제 궤도 비행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나사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흑인 여성 수학자 3명이 이제 엄청난 이제 숨은 공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여성 수학자들이 저보고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나사에 흑인 여성들만 모아놓고 이제 일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때 한 70명이 모여 있는 방인데, 영화에 보면 그 방 위에 컴퓨터 룸이라고 돼 있어요. 컴퓨터 룸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사람을 컴퓨터라고 했고, 왜 컴퓨터가 필요했냐면은 2차 대전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주로 가는 로켓도 비슷한 건데, 이 탄도를 계산을 하려면 아주 고도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이제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 계산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으로 팀을 만들어서 5개 팀을 에게 똑같은 계산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5개 팀이 계산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계산은 맞다고 보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사람이 더 정확했다는 거죠. 히든 피겨스 그 영화에 재밌는 게 보면은 이제 IBM이 나옵니다. 나사가 그 해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IBM 컴퓨터를 사무실에 들여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거 뭐냐? 얘가 계산이나 제대로 하겠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못하는 영어지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IBM이 갖고 온 컴퓨터는 뭐라고 부르는지 봤더니 그건 그냥 머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은 컴퓨터고, 그 영화는 60년대까지도 사람이 컴퓨터지 기계는 머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IBM의 이름 자체가 지금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IBM이 세계 최고의 AI 업체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죠. 이런 거 보면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게 70년도 안 된 과거지만, 그때까지도 컴퓨터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것도 재밌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보면은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잡스는 이제 전화의 본질을 깨뜨렸다면, 그레이엄 벨이라는 전화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전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청각장애인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청각장애인이었고, 벨의 어머니도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벨은 정말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그레이엄 벨에 대해서 남긴 말도 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길로 못 갔을 거다. 그분은 나한테 정말 자상한 아버지 같았다. 절대 나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벨은 청각장애인 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소리에 대해서,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로 들어와가지고 뇌에 통해서 신호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추금기라고 해야 될까? 추금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떤 좋은 거를 여러 사람이 듣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마도 음악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전화기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전화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가장 큰 통신회사, 그때는 모스보를 가지고 전신을 하던 회사인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회사에다가 그거를 이제 사라고 갖고 가요. 근데 그 회사가 그 터크를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신 가지고 잘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전화라는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비즈니스를 망칠까요? 그래서 안 사요. 이거는 노키아가 스마트폰 개발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죠. 투지폰으로 잘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 노키아가 최초로 잡스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개발했던 거 아시죠? 그렇지만 굳이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놓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 스마트폰이 세상에 되면서 노키아는 망했죠. 그래서 웨스턴 유니온은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그 특허를 안 사고 내버려뒀는데 벨은 그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전화회사를 시작을 하고 전화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웨스턴 유니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그때 에디슨을 고용합니다. 에디슨을 고용을 해서 저 전화보다 더 좋은 전화를 개발하시오. 그래서 에디슨은 정말 과학자잖아요. 발명가고. 그러니까 벨이 만든 전화기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전화기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벨이 만든 전화기는 이제 소리가 정확하지 선명하지가 않았대요. 근데 에디슨은 이제 송화기하고 수화기 쪽에 전화기 옛날 전화기 열어보면은 조그마한 까만색 단추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실제로 에디슨이 개발을 했고 웨스턴 유니온은 그걸 가지고 전화 사업을 벌였어요. 벨은 나중에 이제 그 회사랑 특허 싸움을 벌여서 이기고 웨스턴 유니온은 전화 사업을 나중에 접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웨스턴 유니온은 인수돼 버립니다. 벨 전화회사 합병을 해버리죠. 이 우연의 산물이고 의도치 않은 산물이라는 말씀드린 거는 에디슨이 그렇게 하면서 잠깐 이제 전화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디슨이 이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에디슨이 뭘 만드냐면은 축음기를 만듭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어서 지금의 이 음반 산업에 해당하는 일을 벌인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가장 유명한 전등을 개발하죠. 에디슨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벨도 기술자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내를 워낙 사랑하는 어떤 진심, 이 진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했던 거고요. 모스 역시도 최초로 이제 나왔던 모스도 역시 발명가는 아니었어요. 모스는 이제 화가였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그 초상화를 잘 그리는 화가였대요. 어디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본인의 집은 이제 코네티컷에 있었대요. 뉴헤이븐 그 예일대가 있는 그 동부 쪽에. 모스가 화가로서 워싱턴에서 이제 유명한 어떤 그 정치인의 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메신저가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부인이 위독합니다. 빨리 좀 집에 지금 가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접고 기차 타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부인은 이미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스는 너무너무 부인을 사랑했는데 아내를 마지막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워싱턴에 몇 달씩 있으면서 아내가 아픈 줄도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심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유럽으로 떠납니다. 유럽으로 떠나서 유럽에서 한 3년, 특히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3년 동안 그림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프랑스의 그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모스가 좀 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접하고 이제 대서양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이제 전기라는 어떤 과학자를 배 위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한테 전기통신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스가 떠올렸던 거는 그러면 이거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화가였잖아요. 그 순식간에 이제 선과 점으로 표시된 이 모스 부호가 생각만 하면 간단하잖아요. A는 뭐로, B는 뭐로 이렇게 그거 순식간에 떠올렸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항해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그 모스 부호를 짰고 뉴욕에 도착해 가지고는 그 주위 이제 기술자들 도움 받아서 기계만 개발했대요.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이 사람이 한순간에 딱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정말 강하지 않았을까. 기술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 어떤 발명가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요소를 이제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의 손끝에서 주요한 전기통신 기술, 전화 기술,
그리고 뭐 잡스 역시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후예로서 따뜻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기술 통신의 역사를 통해서, 통신 기술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재밌게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